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 전문학교 울진 비행훈련원 이근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중에 새와 같이 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제 비행기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공중에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니까, 또 공중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참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기분이 상당히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돼서 공중을 나를 수 있다 하는 것이 큰 자부심으로 갖는 거죠. 예전에요, 파일럿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나의 장래 희망은 파일럿이다 라고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모실 분은요, 무려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늘을 거침없이 날아다니다가 이제는 땅 위에서 조금은 다른 역할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비행훈련원 이근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진 비행훈련원 이근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저도 괜히 설레는 기분도 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을 보통들은 울진 공항이라고도 부르고 울진 비행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여행 갈 때 가는 그 공항은 아닌 거죠? 이 공항을 원래 설계하고 만들 때는 여행을 가고 뭐 하는 여객들을 위해서 만든 공항으로서 민간 여객공항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수요가 없다 보니 훈련을 통해서 많은 조종사를 배양하기 위한 공항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공항이 갖춰야 될 기준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예비 조종사들이 이곳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군요. 그렇죠. 예. 일단 울진 비행훈련원이 뭐 비행을 훈련하는 곳인가 보다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학교인가요? 아니면 뭐 사설 학원인가요? 학원이 아니라 예. 옛날에는 비행훈련학교 또는 뭐 여러 가지 대학에서 와가지고 이 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원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원 그러는데요. 학교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조종사가 되려면은 실습, 연습,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여기에 와서 연습을 해보는 거군요.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타려면은 네. 그냥 와서 비행기만 하는 게 아니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학술을 다 배워야 됩니다. 법규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항공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고, 조종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이론적으로 모든 이론 교육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비행기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FTD 장비를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로 비행하는 거와 똑같은 절차, 조종하는 요령을 익숙시킨 다음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비행기 가지고 조종사 자격증을 딴 과정이죠. 그럼 여기서 예비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 실제 그 비행기를 타면서 연습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 비행 시간은 대략 200여 시간을 탑니다. 170시간의 실제 비행 시간과 네. 30시간의 시뮬레이터 시간, 이렇게 해서 200시간이 소요됩니다. 자가용, 계기, 그다음에 사업용, 다발기, 그 과정까지 수료하면은 통합 사업용 조종사 면허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항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것이 끝이라고 우린
다시 만날 예감은 해맑은 웃음 지음. 근데 우리 원장님도 예전에는 조종사 하셨잖아요. 긴 세월 동안. 원장님께서 조종사 준비를 하실 때는 여기가 없었는데 어디서 연습하셨어요, 그러면? 한국항공대학에서 네. 조종학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20여 개 대학에 조종과가 생겼지만 네네.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항공대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조종과 3학년 때부터 비행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공군에 들어가서 전투조종사로서 11년 그리고 제대 후에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약 30년 동안을 와. 비행을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로 10년 이상을 하셨고 국내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30년을 그때는 정말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겠네요. 그렇죠. 왜 많은 분들이 파일럿 하면은 93년도인가요? 그때 MBC에서 했던 드라마를 떠올리실 거예요. 아, 최수종 씨하고 맞습니다. 김혜수 나오는 거.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그때 촬영할 때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아, 그러셨겠네요, 예. 정말. 예. 아니,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90년대만 해도 조종사, 뭐 비행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로망이랄까? 잘 모르는 세계니까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현역에 있는 조종사가 봤을 때 그런 드라마 보면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요. 사람들도 막 좋아하고 하니까 실제 모습이랑 좀 비슷한가요? 그 파일럿이 처음에 비행 훈련을 받는 과정서부터 한 겁니다. 네. 그때 주역을 맡았던 최수종 씨는 부기장 파일럿이 돼가지고 가는 게 비슷하게 상당히 뭐 아주 그 고증이 잘 됐다?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죠.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모습이랑 똑같은 건데 저렇게 멋있게 생각을 하네 하면서 관심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누구나 다 네. 조종사가 아마 되고 싶어하는 꿈은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때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을 갔다 왔다 뭐 이러면은 상당히 아주 부러워하고 맞아요. 그 세상 구경을 하게 되는 거니까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환경은 어떤지 그랬을 텐데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지금 장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외국에 나가면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잖아요. 네. 또 비행기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로고가 붙어요. 네네. 태극기라든지 이게.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보고 아 저기는 처음 가는 나라는 저거는 어디서 온 나라야? 물어봅니다. 코리아라는 데서 왔다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참 대한민국을 알리는 외교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자부심도 갖고 있고 뿌듯하죠. 그래도 그 큰 비행기를 하늘에는 차선도 없는데 그걸 몰고 다니면 무섭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조종사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길을 다니는 그 맛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매력입니까, 원장님? 땅에서만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동이라고 그래요. 조종을 해서 뭐 좌선에도 하고 우선에 훈련 받을 땐 그렇게 하고 에어라인에 들어가면은 400~500명 되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그리고서 미국이다 무슨 뭐 유럽 어디다 어디 오세아니아주를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내가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모셔다 드렸을 때 엄청나게 뿌듯하죠. 그리고 이 비행기를 아마 모든 분들이 자동차 면허를 처음 따고 나면은 괜히 요 앞에 걸어가도 될 때도 몰고 가면서 혹시 뭐 슈퍼마켓 안 갈래? 맞아요. 그리고 집은 여긴데 네. 자기 동료, 친구가 집이 멀어요.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줄게. 맞아요. 괜히 하고 싶은 네. 그런 거와 똑같이 이 비행기도 조종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다. 그 정도. 비행하는 걸 하는 예술이다. 이 자동차 모양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 그려서 이 계기 비행이다 뭐다 이런 걸 하게 된다 그러면은 출발공에서 어떻게 가고 이게 있습니다. 그걸 미리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거기에 이 비행기가 갈 수 있도록 조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게요. 어딜 가든 네. 드라이버라는 말 없습니다. 운전한다라고 안 하죠.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원장님께서는 그 여객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전투기 예. 조종사로도 10년 이상을 예.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둘 다 비행기기는 하니까 예. 조종하는 게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뜨고 내리고 뭐 위에서 이렇게 기동하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투기는 임무가 다양하죠. 공중전도 해야 되겠고 사격도 해야 되겠고 미사일이나 적기로부터 격추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회피 기동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임무를 하기 때문에 에어쇼라는 거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기동들이 바로 이 전투기를 탈 때는 그게 적용되고 민항공기는 뜨고 내리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뜨고 내리고 수평비행하고 뭐 선회하고 하는 거는 똑같지만 네. 그러나 임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전투용이기 때문에 네. 기동성이 좋습니다. 모든 특수비행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여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승객 태워놓고 뭐 이렇게 루프라고 해서 돌린다든지 뭐 이거는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뿐이지 뜨고 내리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찔했던 순간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공중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번개를 한 서너 번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앞이 캄캄해지면서 이 후끈하고 이 빛이 들어와요. 그랬다가 다시 이 계기가 살아나가지고 안전하게 이 비행을 했을 때 처음에 캄캄하게 될 때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갔는데 날씨가 나빠가지고 착륙하지 못하고 복행을 해서 다른 공항에 그걸 다이버트라고 합니다. 다른 공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럴 때는 상당히 그 위험한 위기를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연료가 줄어드는 걸 보고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대처해서 안전하게 내렸을 때, 폭설을 쏟아질 때 안전하게 내렸을 때 이런 때 정말 기쁨이 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종사 하면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좀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김병만 씨, 개그맨 김병만 씨가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을 했다고 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또 필기 시험을 31번을 떨어졌고 3년 만에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물론 이제 조종사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종사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할 수는 있는데 신체적인 결함 또는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종하는 요령이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모든 뭐 대형기나 소형기나 똑같은데 그분이 그 면허라고 하는 것을 따는 것은 뭐냐면은 항공기 사고가 나면 인명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안전상 지상학술 과목이 있습니다. 항공기상이라든지 항공기 시스템이라든지 조종학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마 공부를 잘 안 하셨던 모양인 것 같은데 바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고 많은 또 조종사 실제로 그 시험에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상승, 강하, 속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선회하고 어디 뭐 내가 착륙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어디를 좀 장애물을 피해서 활주로에 내리기 위해서 뭐 조절하는 요령 등등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는 그냥 자체에 내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만일 아주 이 가을철 바람 하나 안 불고 좋은 날, 그걸 윈드캄이라고 그러는데 착륙을 하면 잘 할 텐데 만일 옆에서 바람이 좀 불어준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활주로 중심에 내리려고 막 조정하다 보면 조작도 거칠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고 착륙도 엉망이 되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모든 비행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초기 역량 하나지만 네. 이제 항공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학교 같은 데서 교육시키는 사람은 과정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게 그렇죠. 맞군요. 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엄두를 내면은 안 되겠네요.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할 수가 있는데. 아, 그래도 이제 의지를 갖고 노력은 하면은 가능은 하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네. 그럼 누구나 볼은 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이 우수한 축구 선수가 된다? 차이가 있죠. 아, 절묘한 조종사도 비유네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걸 적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맞는 사람은 비행기 타지 말고 딴 걸 해야 되고 축구 손흥민 선수 모양 잘 못하는 사람은 다른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 탑건 매버릭 예. 엄청난 또 인기를 예. 끌었었고 보셨나요, 원장님도? 저도 봤습니다. 역시. 공군에 있을 때 했던 예. 인물들이 그러니까 네. 아주 감회가 새롭죠. 거기 보면은 탐 크루즈가 이제 60대가 됐는데도 그 그렇죠. 대역 없이 파일럿 역할도 하고 또 그 공중전 하는 장면들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표현이 돼서 다들 그거 보고 나도 군대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중력 가속도 예. 훈련을 하는 그렇죠. 그 장면이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약간 공포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저거 좀 생명에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력 가속도 테스트를 조종사들은 꼭 해야 된다면서요. 반드시 해야죠. 근데 그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모니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 거기서 훈련 교관이 보고 이 사람 표정이나 뭐 하는 거 여기 또 못 견디면 놓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은 이걸 놓쳐요. 그러면 정신을 잃는 그렇죠.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갔을 때는 내가 이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지가 안 걸리겠죠. 중력 가속도가 9G 이상 돼야만 F-16이라든지 15, 35 같은 네.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9G라는 게 뭐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앉았을 때 이 엉덩이에 오는 이 압력 네. 이게 일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우리 몸의 9배를 견뎌야 되니까 그거 9G까지 견딘다면 머리에 있는 피가 혈액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주인 전투조종사는 G슈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압박을 입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G가 걸릴 때마다 이게 뺑뺑하게 에어가 들어와서 이게 쪼여줍니다. 피가 내려가지 않도록.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테스트를 해서 너는 전투기 타라, 너는 수송기 타라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표현됐던 그 부분들이 실제와는 거의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공군에서 전투조종사들은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면 식사를 시간 되면 주잖아요. 예. 근데 그 승객들은 때때로 잘 먹는데 파일럿들, 기장님들은 식사를 대체 언제 하실까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객들을 좀 서비스한다. 그럼 승무원들 바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비스 하기 전 또는 다 끝나고 달라 해가지고 합니다. 승객들 시간이랑 좀 예, 다르게 다르게. 드시는군요. 예. 승객들이랑 메뉴도 똑같나요?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식사는 기장, 부기장 네. 다르게 먹습니다. 다르게 먹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만일 똑같은 음식을 먹다가 식중독이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네요. 또 한 가지는 예.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메뉴랑 뭐냐면은 보안이 무슨 상관일까요? 거기다가 불순 분자들이 네네. 독극물을 넣는다든지 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다 사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 음식이 다릅니다. 누구는 닭고기 먹고 예. 누구는 소고기 먹고 누구는 비빔밥 먹고 누구는 뭐 이 파스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먹습니다. 그럼 식사도 같은 시간에는 못 하시겠네요. 번갈아 가면서. 시간차를 두고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둘이 다 식사를 하다 보면 비행기는 그냥 이렇게 그러네요. 지원을 가는 게 아니라 예. ATC 관제사하고 네. 통화도 하고 이 통화한 기록도 프라이팬에 해야 되고 그런 임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교대로 조금 한 뭐 5분이다 10분이다 늦게
누구는 빨리 아니 먼저 먹어 하면은 또 부기장님들이 먼저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장이 먹죠. 그럴 경우에는 I have control and ATC 하면은 조종하고 ATC는 내가 할게. 너 식사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왜 기체가 중간에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갑자기 이게 있다 갑자기 훅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을 해서 약간 무서웠던 적도 있고 착륙을 할 때 왜 막 우당탕탕탕탕 이렇게 그렇죠. 착륙을 할 때도 가끔 경험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게 기장님들 간의 실력?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또 있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은 기상과도 관련됩니다. 공중에서 터부런스 또는 확 떨어지는 건 에어포켓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공중에서 바람이 이게 아주 제트 기류라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부르고 서서히 부르고 하는 부분. 네네. 거기에는 그런 소용돌이 모양 그 제트 기류에서 그런 에어포켓이 형성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데를 지나간다 할 때는 항공기에 엄청난 아주 뭐라 그럴까 요동을 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흔들리죠. 그리고 착륙할 때는 대형기가 앞에 바로 이륙을 한 다음에 거기에는 이런 와류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불규칙한 이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착륙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떨어질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경력 또는 좀 기량 아직 비행기 경력이 좀 적어서 기량이 완숙하지 못한 사람 실수로 그렇게 좀 불규칙한 아주 좀 쾌적하지 못한 착륙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이제 경력에 따라서 약간의 그 미숙함 이런 그렇죠. 차이가 당연히 이제 사람이니까 생길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실력과 비례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아주 경력이 좋은 사람도 예. 그렇게 악기상 하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이 소형기 기장부터 소형기, 중형기, 대형기 기장으로 경력을 점차적으로 쌓아 올라가게끔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예. 조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장님? 일단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군사관학교 또는 한국항공대학 같이 그렇게 조종과가 있는 대학을 진행하는 사람 또는 나머지 일반 비행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비행훈련원 이런 데서 그렇게 자가용, 계획의 사업용 이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서 훈련을 하면은 이 항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종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외국에 가서 따면은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똑같습니다. 외국이나 국내나 똑같이 그런 훈련원들이 많이 있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곳 울진 비행훈련원에서도 많은 예비 조종사들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몇 명 정도 훈련생들이 있나요? 지금 300명의 훈련생이 있습니다. 300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그 300명들이 모두 조종사가 돼서 나가게 되나요? 이곳을? 훈련하다 보면은 대략 한 13%에서 16% 정도는 탈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량상의 문제. 이렇게 해서 교육받다가 적합하지 못한 사람은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자격을 따면은 항공사로 가는 거죠. 항공사마다 조종사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훈련생들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연간 700명의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간 700명이요? 700명이. 왜 그러냐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에 퇴직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만 해도 벌써 200명 이상씩 1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인원을 어디서 보충해요? 공군에서도 그 인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필요했군요. 그럼요.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렇군요.
멈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울진비행훈련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로서 관제 시설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양방향 활주로에 ILS 계기 착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훈련에 매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울진의 또 큰 장점은 오로지 비행 훈련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공항, 무안공항 같은 곳들은 민간 항공기의 이출항이 있기 때문에 민항기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비행 훈련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울진 비행 훈련원은 온전히 비행 훈련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비행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기쁜 소식이 있어서 또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전투기가 이제 예. 뭐 국산 전투기가 예. 생산이 됐고 KF-21 보라매라고 예, 하는 이 초도 비행에 또 성공적으로 예. 했다는 뉴스가 아주 대대적으로 났었는데 대단한가 보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예. 잘은 모르니까요. 예. 전투기 조종사 하셨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겁니까? 옛날에 이 총으로 보고 이렇게 조준해서 쏘는 시절을 이미 떠났습니다. 특히 전투기는 누가 먼저 보느냐. A사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성능이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뛰어납니다. 우리 비행기가요?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공중전을 하게 되면 기총만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이 어떤 그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폭탄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 등이 네. 다 뭐에 의해서 하느냐? 레이더 또는 이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 폭탄에다가 이 입력을 시켜줘 가지고 발사된 것이 목표물을 찾아가게끔 그래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시키는 것이 이 현대 무기거든요. 이것이 가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KF-21 전투기입니다. 아주 우수한 레이더를 제작해내고 개발을 해냈고 두 번째 스텔스 기능이 좋습니다. 스텔스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이것은 뭐냐면 전파를 흡수해버려요. 네네.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예.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타나다고 하더라도 가장 작게 이게 뭐야, 이게 먼지야, 뭐야. 그러니까 식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전됐다는 게 뭐냐면 먼 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북한의 뭐 미국이 29 이런 거는 100km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0km 이상에서도 와. 한 350에서도 발견을 하니까 3배 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면 격추되잖아요. 와. 그러니까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대단하다고는 하는데 뭐가 대단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최첨단이 다 들어있는. 그렇죠. 야,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네. 자랑스러운 그렇죠. 그런 일이네요. 원장님은 정말 평생을 비행기 옆에서 사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전공도 이 관련 학과를 하셨고 조종사를 준비를 하고 조종사로 젊은 시절 다 보내시고 이제는 후배 양성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비행기 옆에 계실 건가요? 앞으로는 이제 뭐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이 후배들한테 전부 전수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되겠죠. 후배들이 잘 됐을 때 그걸로 큰 보람을 갖는 거죠. 예, 그것이 제 생각이고 네. 또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일을. 그렇죠. 저는 뭐 이 비행 조종사 됐다고 네. 하는 것 자체도 워낙 자긍심과 함께 좋았고 또 즐겼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조종사를 만들어서 현재 대한항공에서 787 부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도 조종사세요? 그렇죠. 이야, 2대에 걸쳐서. 그렇죠. 다음 생에도 조종사 하실 건가요? 아마 다시 태어나도 네. 이 길을 걸을 겁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에서 진짜 열정을 가득 느꼈고요. 잘 몰랐던 조종사의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들었고 울진
비행 훈련원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요 자세한 이야기들 어떤 역할들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